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저는 오늘 버지니아 펠팩스 카운티의 한 투표소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와 우편 투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조기 현장 투표에 나선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투표 열기만큼이나 22일 마지막 TV 토론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텔레비전 토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흑백 TV 시절인 1960년입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와 정치 신인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노장 정치인 닉슨 후보에 비해 젊고 패기 넘치는 화면 속 케네디 후보의 모습은 유권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고 대선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TV 토론은 주요 선거 전략으로 자리 잡았고 이 때문에 울고 웃는 후보들도 생겼는데요. 1976년 대선에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토론에서 논점에 빗나간 답변을 하는 바람에 재선에 발목이 잡혔고요. 또 73세에 재선에 도전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재치 있는 답변으로 나이 논란을 잠재우며 큰 점수를 땄습니다. I am not going to exploit for political purposes my opponent's youth and inexperience. 이번 대선에선 지난 1차 TV 토론은 끼어들기와 막말이 난무하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알파벳 자회사이자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미국 내 인터넷 검색 시장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법무부의 소송 사유인데요. 이에 대해 구글은 정부 주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소비자들은 구글 제품 사용을 강요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기된 반독점 소송 이후 최대 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취했던 긴급 조치를 전격 철회하면서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태국에선 군주제 개혁과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3개월 이상 벌어지고 있죠. 일부에서 무력 충돌이 빚어지자 지난 15일엔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긴급 조치를 취했는데요. 시위대 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일주일 만에 이를 철회하며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총리 퇴진 등 자신들의 요구가 아직 수용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의회는 다음 주 임시회의를 열고 사태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무참히 살해된 프랑스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는 나는 교사다가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중학교 교사인 사무엘 파트 씨는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수업 시간에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보여줬다가 길거리에서 변을 당했는데요. 이후 내가 사무엘이다, 나는 교사다라는 팻말을 들고 교사를 추모하는 집회가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21일엔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 추도식이 열렸고 고인에게는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가 수여됐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서며 이번 주에도 주요 해시태그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 누적 확진자는 830만 명을 넘어섰고 인도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유럽은 다시 방역 조치에 고삐를 쥐고 있는데요. 아일랜드와 독일 일부 지역에선 봉쇄 조처가 내려졌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선 야간 통행 금지가 단행됐습니다. But it's great to be back in my home state, Florida, to make my official return to the campaign trail.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Thank you, Florida. Thank you very much. This is the most important election in our lifetimes. You can make all the difference. Here in Florida, you can determine the outcome of this election.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최대 승부처가 될 경합주를 집중 공략하며 치열한 막판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바이든 후보가 전반적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엔 플로리다 등 일부 경합주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맹추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막판 뒤집기인가, 바이든의 대세론 굳히기인가.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미 대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경합주와 최근 이곳의 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의 열쇠는 승패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합주가 쥐고 있습니다. 먼저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니아, 20년 넘게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던 이들 세 개 주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선 박빙의 차이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There's also a question of satisfaction with the Trump presidency. In 2016, he ran as an outsider, obviously. Now he is an incumbent with a record to defend.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던 노스캐롤라이나와 애리조나, 또 지난 2016년 트럼프 당선의 결정타였던 플로리다 역시 이번엔 경합 지역으로 꼽힙니다. 승리를 위해선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죠. 트럼프 대통령은 120여 명을, 바이든 후보는 210여 명을 확보한 것으로 언론 등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숫자가 어디로 가느냐가 관건인데 현재 접전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격전지 중 최대 선거인단을 보유한 플로리다입니다. 10월 7일 바이든 후보가 4%포인트 앞섰는데 20일엔 격차가 1%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주목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대선 때문입니다. 당시 선거를 보름 앞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6개 모든 경합 지역에서 앞섰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이런 역전승을 기대하며 경합주 유세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But we're not going to lose. We're going to win. We're going to win at numbers. We're going to win in numbers. 2016년 클린턴 후보의 역전패를 기억하고 있는 바이든 후보도 막판까지 표심 굳히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His handling of this pandemic has been erratic, just like his presidency has been. And it has prevented Florida seniors and people all across the country from getting the relief that they need. 남은 열흘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따라잡아야 하고 바이든 후보는 격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If Trump doesn't win Florida, he's in really big trouble. But if he wins Florida, then he's going to be needing to win Ohio and Michigan or some constellation of those upper Midwest states. Yeah. But Biden is beginning to think about a bigger win now. He's beginning to think, maybe I can really rack up a much more decisive victory. And so I'm going to be looking at some other states.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는 이번 주에도 경합주를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외부 일정을 줄이고 20일 마지막 TV 토론 준비에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이 막판 부동층의 표심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The Slothbot is the world's slowest robot. The deployment of the Slothbot at the Atlanta Botanical Garden is really just the first step. Right now, it's primarily a proof of concept. It's up there, it's measuring things. What we really would like to do is take it down to South America. The Atlanta Botanical Garden have a program, they're working down in Ecuador, and the idea is really to bring the Slothbot down there. We're just starting to get baseline data where we're starting to look at the temperature, the barometric pressure, the light or PAR, the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which is the light available to trees and plants, as well as carbon dioxide. So we're getting baseline data, and that will help us then to develop and understand how best to, put plants in particular environments, and also what's going on in that canopy versus the ground level. I started reading up about sloths and got more and more convinced that slowness is a strategic advantage in some situations. Not only do you become more energy efficient, but there are all sorts of other reasons why being slow is actually a good thing. The whole idea came where I started to embrace slowness as a design paradigm in robotics. You have to put somebody in the canopy to understand what's going up there. And something that's happening 50 feet above our heads in a really dense canopy, a really wonderful, tropical forest, similar to the tropical rotunda that we're in right now, is very hard, and it's very time consuming, and it's often very expensive. And so this will actually break down those barriers, allow us to get into places that we can't, when we can't put a researcher in a forest for 3 to 6 months at a time, we could put the Slothbot there instead. From a conservation research and conservation biology point of view, what it's doing, it's collecting data that scientists
like Emily Coffey and the other researchers here at the Atlanta Botanical Garden can use to make models of what's happening in various ecosystems. The more data that we have to input into a system, an ecological model, let's say, the stronger that data the stronger that output of that model will be. During the pandemic, we have seen that people who were sheltering in place, the moment they could get outside and they got to a park or they got to the Botanic Garden, they all of a sudden started to feel better and more healed. And they started to actually realize that being around green spaces are critical for our human health and our human nature. It is so good for our mental well-being. I'm hoping that during these extremely challenging and really heartbreaking times that we can all learn to appreciate nature a little bit more.